네. 자, 76회 이론 문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등의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은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 영업 외 손익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네. 자,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거고요.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고요.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 아니라 채무증권은 아까 뭐라 했어요? 매도가능증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4번이 정답. 3번 이제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에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기한다? 몇 번이에요? 1번 정답이네. 그쵸? 왜냐면 우리는 사채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죠? 네. 맞나요? 네. 네,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고 이 사채를 기록하는 방법은 무조건 무슨 금액으로?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사채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이니까 내 사채는 무조건 무슨 금액이어야 한다? 액면 금액. 그러니까 발행가액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그렇죠? 발행 금액이 아니라 액면 금액에서.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랬죠. 맞나요? 네, 할증 발행도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사채 발행 비용은 발행 시점의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맞죠?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면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인데. 이거는 시장 이자율이 더 작으면. 시장 이자율이 더 작으면 네,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작으면 그랬으니까 액면 이자율이 크다는 얘기죠. 액면 이자율이 크니까 할증 발행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4번. 다음의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에 격리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나요? 자, 그러면 결의를 했을 때 배당을 우리가 결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차변에 뭐가 없어져요? 2월 이익 잉여금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 배당을 하면 뭐가 생겨요?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생기겠죠. 맞나요? 그런데 얘를 지급을 하게 되면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게 되고 대변에 현금이 나가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고 주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대변이 뭐가 돼요? 자본금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게 기본 처리예요. 기본 처리.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현금 배당을 되어 있으니까 현금 배당은 이 상태 그리고 바로 지급하니까 이 상태. 그렇죠? 그러면 2월 이익 잉여금은 자본 항목이니까 네, 자본이 그러니까 잉여금이 어떻게 돼요? 감소한 거죠.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이 생겼다는 얘기는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얘를 현금 지급했다는 얘기는 부채가 다시 감소했다는 얘기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부채는 증가했다 감소했으니까 불변이네요. 어머, 답이 2번밖에 없네. 그렇죠? 자산이 감소하고 자본도 감소하고 잉여금이 감소했으니까 자본은 감소. 이해되시죠? 네.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 외 이익, 그래서 영업 외 수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빼라 그랬죠? 맞나요? 그럼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어요? 2개. 외환 차익하고 이자 수익하고. 맞죠? 그러면 2개 더하니까 190만 원인가요? 네, 190만 원에서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기타의 대손상학비. 맞나요? 그래서 기부금,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밖에 없는데? 맞죠? 기부금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머지는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죠. 네,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빼요? 50만 원을 빼주시면 되니까 14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6번.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한다. 맞죠? 변동비니까.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될 때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맞죠?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들잖아요. 점점. 맞죠? 그러니까 증가될 때 줄어든다. 1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관련 범위 내의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맞죠? 제품의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하여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나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제품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하여 단위당 원가는 감소해요. 그런데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맞는데? 저 이거 답을 2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답이 2번이라고 해야지 되겠는데요? 진짜? 4번까지 물어본 다음에 답이 맞아 2번. 네, 그래서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1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있으려고 하면 있겠죠. 그쵸? 네, 있으려고 하면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근데 나머지가 다 맞기 때문에 2번이 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조합도가 증가하면 고정비는 이거 아니에요? 그건 총 고정비니까. 아,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들죠. 그쵸? 줄어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제품 한 개당 생산 가격이 뭐 1원짜리 제품이다 라고 하면 1원짜리 제품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 답은 2번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그럼 이런 문제 싫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1번 보기는 변동비이기 때문에 총원가가 증가하는 거 무조건 맞고, 그쵸? 관련 범위 내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조업도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단위당 변동비는 무조건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정비 때문에 단가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죠. 단위당 변동비는 그 제품 만들려면 최소한 들어가야지 되는 돈이니까 그 단가보다 더 떨어뜨려서는 생산이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문제를 낸 거야? 네. 자, 문제 7번.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그러면 직접비와 간접비. 1번이 정답인가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자, 일단은 2번 보기는 7번 문제의 2번 보기는 고정비, 변동비로 나왔으니까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죠. 그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고 그 다음에 3번은 실제 원가, 표준 원가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원가 계산 시기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실제 원가는 사후 원가인 거고 표준 원가는 사전 원가예요. 미리 원가 계산을 하는. 그 다음에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는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예요. 제조 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관련이 없으면 비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를 또 다른 말로 기간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기간 비용. 아시겠죠? 비용이요? 네, 기간 비용이라고도 하고 기간 원가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은 단계배분법. 단계배분법. 네,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풀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험의 마지막에. 그런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면 전력비랑 관리부가 보조부문이죠. 맞나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조립부하고 절단부로 나눠줄 거죠. 조립부하고 절단부. 그럼 조립부에는 원래 원가가 얼마 있었어요? 3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단부에는 150만 원이 있었어요. 그죠? 맞나요? 그쵸? 자, 절단부의 전력부의 원래 원가는 2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부는 70만 원만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직접 두 개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단계 배분법이라 그랬으니까 전력 부문을 먼저 배분을 하는데 전력 부문은 어떻게 배분해야 되냐면 조립부도 줘야 되고 절단부도 줘야 되고 관리부에도 줘야 되죠. 맞나요? 네, 그래서 세 군데로 다 나눠줘야 되니까 1대 5대 4로 나눠주시면 되나요? 그러면 관리부에 2만 원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립부에는 10만 원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절단부에는 8만 원이 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관리부는 이제 얼마를 가지고 72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전력부에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두 군데로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관리부는 조립부와 절단부. 그래서 3대 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맞죠? 3대 6. 그러면 3개로 나눠주면 되니까 3개로는 24만 원? 네. 맞죠? 네, 24만 원. 그 다음에 48만 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배분해 주시는 방법은 조립부는 30%였으니까 나는 30%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둘한테만 나눠주는 거니까 90%인 거죠. 그죠? 분의 나눠줄 값은 72만 원. 이렇게 식이 나온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쪽 걸 구하려면 30 대신에 6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네, 여기 있는 것만 다시 얘만 90% 둘의 합이니까. 그쵸?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퍼센트 생략하고 계산하셔도 똑같은 답이 나오죠? 네, 저희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조립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문, 조립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 원가는 34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9번. 강서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 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정 원가 제도예요. 정상이라는 말하고 예정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 시간당 5,000원이고 직접 노무 시간 220시간, 실제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인 건 120만 원인 경우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실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맞나요?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고 얘가 크면 과대 배부라 그랬고 얘가 크면 과소 배부라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실제 배부액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120만 원이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예정 배부율은 노무 시간당 얼마요? 5,000원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실제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래요? 200시간이래요. 그쵸? 그러면 250, 1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실제가 더 크니까 과소배부 얼마? 2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소, 과대 이것도
구분을 해서 그냥 얘를 통째로 외워버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빠른 정답. 네. 10번. 다음은 공손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맞나요? 네. 비정상 공손은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으로 발생한다. 비정상 공손 원가는 해외 회피 가능한 원가이며 영업 회피가 가능한가요? 잘 모르겠다고. 의도적이라고 보면 회피가 가능하다고. 근데 의도적으로 불량을 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 이런 식이라. 뭘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을까요? 수량을 맞추려고. 문제가 좀 이상한데. 자, 정상 공손은 회피 불가능한 원인으로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발생한다. 네. 아, 얘랑 비교를 하니까 위에가 맞다라고 봐야지 되겠네. 그죠? 네, 왜냐면 정상 공손은 피해갈 수가 없고 비정상 공손은 원래 피해갈 수 있었는데 발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답은 4번인가 보네요. 네.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에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에만 배부하며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한다. 네, 그냥 문제는 공짜였네요. 그죠? 왜요? 우리 회계상에서 회계 문제를 풀으실 때 정상, 비정상 나오는데 정상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원가에 포함. 뭐 공손이든 감손이든 뭐가 됐든 회계에서 정상이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뭐뭐 있었죠? 뭐뭐 있었어요? 조세의 물납, 그렇죠? 담보의 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강제 경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조세 물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폐업할 때 공제된 자사 중 남아있는 재화, 폐업 시 잔존 재화, 맞죠? 네.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냥 공급이죠. 간주 공급이죠. 예, 3번이 정답.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답이 1번인데 이거 3번은 당초 아. 매입세액이 공제된 이것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문제를 아예 잘못 읽어버렸네요. 그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그거 1번이 답인 거 아니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네, 1번이 답이네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그렇죠. 폐업 시 잔존 재화니까 얘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어디 갔다 왔나 봐요. 얘네들 문제 너무 어렵네. 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제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물납, 그쵸? 그 다음에 담보의 제공,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그쵸? 그 다음에 강제 경매. 얘네들이 우리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니까 1번이 일단 정답이고 2번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 재화는 간주 공급이죠. 그죠?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은 폐업 시 잔존 재화. 그래서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자기가 이건 개인적 공급이죠. 그쵸?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이때는 과세된다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원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했을 때가 기본이에요. 그쵸? 인도했을 때. 그래서 원양어업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는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데 말이 조금 멘트가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위탁 가공의 경우에는 위탁 재화를 수출했을 때, 위탁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됐을 때가 아니라 얘는 수출했을 때.
원양어업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잡아서 내가 물건을 팔겠다가 아니라 얘를 얼마의 양도 하겠다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요. 무슨 떼기 하듯이요? 그렇죠. 우리 밭대기가 네, 전문 용어라. 예, 밭대기는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그 밭을 먼저 거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민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산을 그냥 해서 생산 가격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원래 계약한 대로 물건을 공급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인도 수출은 외국에 해당 제어가 인도되는데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게 되면 선적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양어 선생님이랑 얘네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가격이 정해져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급하겠다. 그래서 위탁 가공의 경우에는 그 가공된 재화를 인도했을 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네. 네, 제 생각에는 안 외우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간이가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의 2.6%의 납부세액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얘를 안 배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은 1.3%, 간이가세자는 2.6%고 일반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는 1.3%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해줘요. 1.3%요?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각 과세기간별로 한도가 500만 원이 아니라 이 연간 한도가 500만 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이니까 그럼 1년에 2번 받는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으로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요. 법인 사업자는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나 혼자 개인 사업자 조그만한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아니고 일반 가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소비자들이 와서 물건을 사갈 때마다 카드로 결제를 하죠. 그 카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 1.3%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왜 그러냐면 카드 수수료 내고 뭐 해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꺼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한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얘는 돈 많이 벌으니까 소득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은 안 해주겠다라는 거고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적게 버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은 무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개시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부가세는 사업 개시일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그렇죠? 부가세는. 그런데 소득세는 무조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습니까요? 네. 네. 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누군가한테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줘야지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원천징수는 뭐 해야 되니까? 세금으로 납부를 해줘야 되니까 나라에다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저술가에게 프리랜서한테 돈 주면 세금 떼고 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네. 일용근로자 15만 원이 15만. 네, 15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세금을 떼야죠? 네. 그렇죠? 1일 공제가 15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15만 원 이하다.
그러면 세금 낼 게 없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세액이 없어져요. 그쵸? 네. 근데 이 15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징수 해야 되고 이자 받을 때 여러분들 세금 다 떼이고 받죠? 은행에서? 그래서 원천징수 하고요. 정답은 4번. 네. 아무리 몰라도 그냥 4번이에요. 누가 뇌물 받으면서 저 뇌물 받았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신고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많이 맞추셨나요? 몇 개가 맞아야 나오는 최하 8개. 8개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8개 정도가. 몇 개 맞았어요? 오!